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 청소년의 멘토 KB 꿈꾸는 대로 시즌8,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시간, 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하민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꿈의 방향을 같이 응원하고 그 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꿈꾸는 대로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는 KB국민은행에서 주최하고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진로 멘토링 콘서트인데요. 청소년 멘토 KB 진로 멘토링은 2013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이하며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강연과 교육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의 꿈의 대로를 같이 걷고 또한 진로의 방향성을 함께 소통해 왔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강연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요즘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따라서 저희 본 행사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부분을 많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5일 동안 사전 녹화 및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멘토님을 모셔놓고 다양한 강연들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 앞선 소개 인사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여러분 얼른 멘토님 만나 뵙고 싶죠? 그럼 빨리 모셔오도록 해볼까요? 오늘의 그 주인공, 청소년의 멘토 KB 꿈꾸는 대로 이수재 멘토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네. 멘토님 혹시 자기소개랑 그리고 이 자리에 서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수재라고 합니다. 옆에 민우 사회자님이 되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저라기보다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수재라고 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멘토님 옆에서 잘 듣고 잘 네. 반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수재 멘토님의 데이터 과학자가 만들어가는 세상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재입니다.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데이터 과학자가 만들어가는 세상, 마이 데이터, 마이 스토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데이터 과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세돌 구단의 이제 그 바둑 대국부터 시작돼서 관심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왜 빅데이터 시대가 나타났고 그 빅데이터 시대에는 어떠한 것들이 특징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서 좀 유망 직종이라고 막 떠오르는 빅데이터 과학자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이 그림 아마 저희 때는 사회인데 어떠한 과목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진화론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림들인데요. 인류를 이렇게 진화하게 만드는 그림들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표현을 할 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하빌리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이 느낌에서 오듯이 에렉투스 이렇게 선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과 차별화된 가장 큰 지점은 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능력이죠. 그래서 지혜를 갖고 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제
지금의 시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인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큰 동물에 비해서 약한데 인간이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봤을 때 저 그림에서 원시인처럼 생긴 분들은 옆에 창이나 돌 같은 걸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현대인처럼 보이는 분들은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는 모바일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앞에는 바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저거를 우리는 바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인류를 먹이사슬의 최상위자에 위치시켰고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인류의 발전상이 현재까지 온 거고 그 현재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을 얼마 전에 최재봉 교수님이라는 분은 포노 사피엔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폰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 이러한 의미를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구의 활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거 외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석기 시대에 돌을 외워야 되는지 사실은 몰랐는데 석기 시대가 있었고 청동기 철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기계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기계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인류는 이러한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삶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계 시대가 산업혁명 시대부터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급변합니다. 급변하는 화장실도 없었던 그런 우리가 프랑스 왕궁들 얘기도 많이 하고 화려함을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루이 14세의 그 초상화를 보시면 그분이 신고 있는 그 하이힐이 루이 14세 예전에는 프랑스 왕들이 남자들이 신었던 그러한 신발들인데 그걸 신었던 이유들은 바로 주변에 길거리에 널려 있는 그 말의 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하이힐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시대에서 기계 시대로 넘어서면서 인간은 기계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면서 인류가 더 많은 이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PC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PC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나한테 들어온 세계입니다. 그동안 기계의 시대까지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지만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PC의 시대부터는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대는 IoT 시대, 그리고 DT, 그리고 AI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듯이 많은 점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그 약자인데요. 여러 가지 그 지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의 모바일 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IoT는 데이터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점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DT,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고요. 그래서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우리의 삶을 더 멋있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의 기술의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좀 질문이 조금 이제 여기에 깊이 있거나 아니면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얼마 전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IT 시대에서 DT 시대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IT와 DT, 여기 학부모님들도 계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IT와 DT 보면은 옆에 이제 응답하라 1988에 정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PC의 시대라고 이제 나타난 거고요. 옆에 이제 IoT 시대라고 제가 그려놨는데요. IT 시대와 DT 시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용하는 거 똑같고 인터넷 쓰는 거 똑같은데 왜 구분을 했을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가장 큰 차이는 정봉이 시대에는 개인이 현재 위치에서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PC 하나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 하나의 PC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그렇게 원활하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DT 시대, 데이터 시대라는 것은
IT 시대는 인포메이션 정보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DT 시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인이 현재 위치에서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진짜 다양한 도구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보시면 핸드폰 있으실 거고요. 집에 PC 있으실 거고요. 또 이어폰 있으실 거고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운동을 마냥 하시는 분들은 몸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붙여서 나름의 그 운동량들을 측정하는 그러한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구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든 내 활동들을 조금 더 낫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나름 이제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러고 있는데 매일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기록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장을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한 활동들을 체크해보고 그 다음 나아갈 방향들을 한번 만들어가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DT 시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기존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서든지 내가 디바이스 하나만 있으면 내가 수집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DT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빅은 크다라는 뜻이죠. 데이터는 기록입니다. 기록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봤을 때 빅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조선왕조실록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관들이 매일 옆에 앉아서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데이터들은 저장하고 또 처리하고 이러한 수집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이 꼭 필요했었고 그 사람의 또 관점들이 들어갔었고 또 해석이 또 여러 가지로 분분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된 이유는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내 모든 삶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제 용어가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빅데이터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있느냐? 그럼 한번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움직이는 것들을 일기 쓰는 것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초등학생 시절에 많이 일기 써보셨죠? 그러면 이제 많이 되게 싫은 숙제 중에 하나잖아요. 되게 싫은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내 생활들이 이렇게 쭉 하루를 살고 나서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일기를 쓰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일기를 쓰니까 월요일부터 쭉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수집, 저장, 처리 이런 기술은 없어요. 대신 분석, 시각화 이런 기술은 있죠.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해서 이제 그 기억을 이제 막 편집을 하죠. 분석을 해서 막 쓰고 그걸 이제 시각화, 막 그림 일기를 쓰니까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데 그러한 나의 삶의 데이터들을 그렇게 기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이제 디바이스 하나만 갖고 있어요. 모바일 디바이스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 데이터가 요즘 이제 5G로 어떤 서버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어떠한 저장 공간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수집, 저장, 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집, 저장, 처리 과정이 되고요. 이렇게 수집, 저장, 처리 과정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하둡이라든지 뭐 주키퍼 그리고 뭐 스파크 이러한 그 기술들이 그 도구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집되고 저장되고 처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그건 뭐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밭에 배추가 많이 있어요. 그건 그냥 배추예요. 그냥 그 상태로 우리가 요리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그 배추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데이터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김장을 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김장을 해 먹기 위해서는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바로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추를 연구를 하죠. 어떤 재료를 넣어서 어떤 재료와 양념을 넣어야지 맛있는 김장이 나올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배추를 어떻게 다듬는 게 좋은지, 마늘은 깍둑썰기를 하는 게 좋은지, 다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분석의 과정이고 그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툴들이 바로 파이썬, R, SPSS, SAS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들도 아마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엑셀도 바로 분석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김장김치를 담았어요. 김장김치를 담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플레이팅 하느냐에 따라서 그 김치의 품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김치의 품위가 달라지는 걸 바로 데이터에서는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팅을 데이터에서는 시각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각화 과정을 하는 툴들이 바로 태블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래티지의 B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해나가고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AI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목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AI 관심 많으시죠? AI 관심 되게 많으실 텐데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거는 예를 들면 칼로 말씀을 드리면 칼은 큰 카테고리에서 칼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똑같은 칼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고 그 칼이 인공지능은 중국 요리를 할 때 쓰는 칼이고 머신러닝은 한식을 만들 때 쓰는 칼이고 딥러닝은 양식 스테이크를 쓸 때 쓰는 칼이다. 이렇게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쉽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수학, 통계학 이런 숫자를 보면 일단 머리가 아프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도 아니에요. 또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와 그리스어와 로마어가 다 섞여 있어서 알 수 없는 기호들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수학적인 관점과 통계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이러한 세 가지 학문이 기본이 돼서 이러한 딥러닝,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죠. 알파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파고의 그런 이론적인 틀은 바로 수학하고 통계학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수학하고 통계학에서 나왔는데 이것들이 활용이 되려면 우리가 책으로 써져 있는 그런 글자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적인 그 관점에서 컴퓨터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알파고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왜 등장을 했고 인류는 왜 빅데이터 시대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의 기술들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알고리즘들은 어떠한 개념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이런 알고리즘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과학자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좀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여러 신문들에서 나오죠. 미국에서 연봉 탑 5 안에 드는 직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연봉 탑 5 안에 드는 직업이다. 의사보다 많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데이터 과학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현실은 진짜로 어떤지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란 그 요리사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백종원 선생님 이제 요즘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죠.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창업한 식당들을 가서 하시는 활동들이 뭘까요? 그 전체 식당들을 쭉 보고 그 식당의 문제점을 분석을 한 다음에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 식당이 잘 될 수 있게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요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종원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형식지뿐만 아니라 암묵지,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 아니면 상담자에게 맞게 정확한 멘토링을 하실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의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과도 마찬가지로 요리사 관점이 있고 그 백종원 선생님처럼 이러한 조금 더 멋있는 요리사 관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 재료, 그러니까 요리에 비교하면 데이터는 재료입니다. 수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데이터가 있고요. 방송 분야의 데이터가 있고요. 문화 분야, 교통 분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기술 내용들, 뭐 R이나 파이썬, 엑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드리는 겁니다. 뽑아주는 겁니다. 그럼 요리를 내놨죠. 세상에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멋있게 요리를 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줄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그 스테이크를 많이 멋있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스테이크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그 요리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한 인문학적, 사회학적 소양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러한 요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내가 어떠한 요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요리사랑 많이 비교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는 일들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예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알파고. 알파고에서 딥러닝이라는 그 개념들이 적용이 돼서 이세돌 구단을 4대1, 1대4로 이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번째 수라고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이세돌 구단의 그 한 수는 AI의 에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의미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요. 어쨌든 알파고를 통해서 딥러닝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 근데 이러한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러한 알파고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입니다. 바둑이라는 수천 년 동안 모아진 바둑의 기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기보 속에서 나타난 패턴들을 찾아내서 이세돌 구단이 놓는 수에 맞대응할 수 있는 수들을 둘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바로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73번째 신의 한 수라고 불렸던 AI의 에러를 만들어냈던 그러한 수들은 왜 나타나는가? 이것도 바로 인간도 한계가 있듯이 인공지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알고리즘이 꼬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또 인공지능도 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글이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시고 다 어디다가 물어보죠? 구글링.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모르는 거는 에스크 구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글에서 바로 검색을 하면 저보다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구글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어시스턴스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 기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 예약하는 전화와 그 전화로 실제 사람이 전화를 받고 예약을 이제 기계가 하는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언어 처리, 그러니까 언어를 그 이제 STT 전문 용어로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다시 발화하게 하는 이러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글 어시스턴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비서죠. 그래서 이러한 비서들이 하는 활동들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음성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텍스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안 드린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분석 이쪽 그냥 약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좀 더 이쪽에만 포커싱 하시려면 꼭 언어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클로바 여러분들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있죠. 그리고 SK T맵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어디로 가죠 하면은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들입니다. 또 공공 분야에서도 많이 그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도로 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싱크홀 또한 아니면은 싱크홀이라는 뜻이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그만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크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러한 약간의 홀들을 밟게 되면은 큰 사고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고 이제 보수를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도로를 보수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차가 많이 다니고 비가 많이 왔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도로 위에 차량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기상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고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났으면 이쪽에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5년 만에 보수를 일반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야 이제 치안 분야 빅데이터 분석들도 있고요. 범인들 워낙 많죠. 보이스 피싱 이런 부분에서 요즘은 AI 대 AI가 싸웁니다. 보이스 피싱도 AI로 하고요. 그 검거도 AI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의료 분야 빅데이터.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 대처 잘 하고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유행성 질병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예방 접종들은 어떻게 하는지 코로나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백신을 미리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 분야 빅데이터.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시민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원 처리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저희 보시다시피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법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추출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빅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그리고 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데이터 분석가가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수학만 해서 종이에 써서는 이것을 컴퓨터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코딩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또 컴퓨터만 해서는 이 숫자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학 통계학에서 나오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아셔야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까 칼 다루는 법이라고 그랬죠. 칼 다루는 법을 아셔야지 내가 갖고 있는 재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일단 숨이 탁 막혀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걸 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또 필드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정말로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행정 분야나 이러한 여러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는 내 관심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한 것들을 데이터로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만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his story 또는 her story. 제가 his story, her story 두 개를 넣은 이유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히스토리는 다른 말로는 역사라는 관점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과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풀고 싶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관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지,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히스토리 또는 허스토리,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분석 과제들을 만들어낼 줄 알고 주제들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his, her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히스토리라는 다른 뜻인 역사, 과거에 있는 정보들, 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수록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결과들이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데이터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국의 총리인 디즈레일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의미는 통계라는 것들은 데이터 분석가를 실제로 일을 하시다 보면 데이터라는 것들도 모든 것들을 다 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한계가 있고, 그 데이터 안에서 내가 풀어나가는 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 분석 결과가 세상에 정말로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큰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분석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있는 문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일이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실성 있게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짧지만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해주신 이수재 멘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제가 멘토님을 오늘 뵙기 전에 멘토님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을 좀 준비해 왔거든요, 멘토님.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정책 빅데이터 담당관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서울시 빅데이터 팀에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라는 말처럼 서울 시민들이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서울 시민들의 삶들을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을 안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그렇군요. 그 멘토님의 근데 경력 사항 중에서 R&D 평가위원? 네,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보이던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나 뭐 기업에서 R&D,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동들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한 과정에 이제 평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 따라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멘토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AI 시대의 그 유망 직업을 많이 꿈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멘토님처럼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는 학생들도 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혹시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학업에 가장 충실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전공을 선택하실 때 기술적으로는 이제 수학, 그리고 통계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이제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고 파악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고 네. 또 사회학적 그리고 정치학적 관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활동하고 계신 학교 이러한 사회 속에서 네.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들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활동들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그러면은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세부 업무 또는 세부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네, 빅데이터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기획하는 부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컴퓨터공학적인 기술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저장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공학 이런 쪽이 이제 기술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이제 분석 부분에서는 이제 통계학이나 경영학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획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들을 정의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통섭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시대 때 근데 빅데이터란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멘토님. 이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 걸까요? 네, AI 시대의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AI는 요리로 비유하자면 도구입니다. 주방 도구가 될 것이에요. 냄비나 아니면 칼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게 쓰려면 빅데이터는 이제 음식 재료가 되겠죠. 네. 그래서 빅데이터가 없으면 이 칼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어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다든지 네. 이렇게 앞에 있는 카메라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인식해서 움직이는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멘토님 보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중고등학생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학생 때 이것만은 얘들아, 니네들 꼭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학창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타이틀처럼 꿈꾸는 대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면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꿈만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 길로 오길 참 잘했다 혹은 이런 일은 내가 하면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CITS라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이제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로에 네.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분석 과제를 통해서 네. 이제 도로의 정책들 그리고 도로 운영 방안들이 이제 수립되는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좀 의미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많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멘토님.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잖아요.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어떠한 직업들이 생기게 될 것인지 혹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날씨를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맨날 틀리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직업이 어떤 것이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직업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없었던 직업이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맞춰서 꿈꾸는 거. 그래서 꿈꾸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믿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충실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멘토님의 강연을 듣고 멘토님을 롤모델로 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청소년 여러분들도 오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향해 달려나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멘토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학업하기도 더 어렵고 뭐 미래가 더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또 모르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꾸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이수재 멘토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청소년들 평소에 품고 있었던 고민들, 진로에 관한 어떤 고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쑥 내려갔는지 어떻게 괜찮았나요? 괜찮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용적이고 또 아빠같이 또 삼촌같이 아주 따뜻한 얘기를 해주신 이수재 멘토님과의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청소년의 멘토 KB 진로 멘토링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강의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이수재 멘토님께 그리고 함께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꿈꾸는 대로는 앞으로도 청소년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